헐리우드에서 있었던 작가들의 파업과 배우들의 파업은 인류 역사상 AI와 관련된 첫 번째 파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상이 어디냐면 대단히 창의적인 작업이거든요. 네네. 이 특정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좀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고 그 부분만큼을 주 5일 노동제에서 주 4일 노동으로 바꾸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네. 한국이 10위권 안에 못 들어요. AI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 뭐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또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생성 AI라고 하는 것이 그 기존의 AI하고 진짜 다른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 삶, 일하는 방식 이런 걸 송두리째 이제 바꾸는 단계로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근본적으로 들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이전에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실은 실제로 일자리 대체 효과들이 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걱정을 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벌써 통계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작년 6월부터 해서 9월하고 10월까지 해서 미국의 작가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네. 되게 장시간 143일 동안 파업을 했고 7월부터는 미국의 배우 노조도 파업을 같이 했죠. 네. 헐리우드에서 파업을 대단히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벌써 미국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작 스튜디오도 영상을 만드는 스튜디오에서는 예능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들, 영화 작가들, 예능 프로 작가들, TV 뉴스 보조 작가들 이런 작가들이 다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배우들도 대단히 단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미국의 배우 노조가 큰데요. 네. 파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크게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그냥 경제적인 거고 두 번째는 AI를 쓰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거는 이제 작가들과 합의하에서 AI를 쓰기로 했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걸 엔터테인먼트 AI라고도 부르는데요. 작품의 어떤 틀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대본을 써준다든지 그리고 드라마를 갖다가 7편까지 찍었는데 8편까지 찍기로 했는데 배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당분간 못 찍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배우가 지금까지 찍었던 걸 학습해서 나머지 장면들을 같이 찍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당장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라 같은 거 보더라도 이건 뭐냐면 인서트 컷이라고 해서 중간에 뭐 꼭 배우가 안 나오는데 배경을 좀 집어넣는다지 짧게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헐리우드에서 있었던 작가들의 파업과 배우들의 파업은 인류 역사상 AI와 관련된 첫 번째 파업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네. 한국에서는 AI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뭐 AI가 다가오고 있다,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관련된 파업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얼마나 AI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필요가 그 산업혁명 있다는 거죠. 초기에 이제 그 방직 공장의 노동자들이 러다이 네. 네. 기계 돌리는 것을 멈추라고 하면서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는데 어쩌면 이게 생성 AI 시대의 그 러다이트 운동의 상징 비슷해 보이네요. 뭐 그 그렇죠. 사건이. 뭐 러다이트 네. 운동의 뿌리는 사실은 임금체불 같은 것이 좀 네.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임금체불이 사실은 원인이었고 그것의 표현이 예를 들면 기계를 파견하는 네. 결과적으로 나왔던 네. 것이지 기계 때문에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징적으로는 러다이 네. 운동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었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예를 들자면 웨이모 샌프란시스코에서 축제 기간에 중국 축제 기간에 거기 있는 그 차이나타운에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차량 무인 차량에다가 뭐 연막을 집어넣고 유리창을 깨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사람들의 분노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네. 뭐 이런 것들 파업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인기를 어디 끌려면 저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를 학교에서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네. 하고 대학원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알파고 있었을 때 강의할 때는 주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일자리가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있어요. 일종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어디서 많이 부르냐면 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부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건 우리 애 대학교 어디 무슨 과 보내야 되냐, 의사도 대체되느냐, 뭐 이러한 네. 질문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뭐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저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러면서 뭐 터미네이터 로봇이 막 뒤에 배경으로 나오고 스카이넷이 나오고 뭐 이러면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잘 나오고 방송 조회수가 높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높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학술적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술적 논의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기술이 일자리를 총량에 있어서 줄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적인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인 시기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일자리를 줄인 예를 들자면 우리 네. 한국으로 볼 때는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여러분 동네에 다 얼음 가게가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보급되고 가정마다 냉장고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얼음 공장들 다 문 닫았어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당연하게. 과거로 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죠. 미국에서 185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뉴욕의 수출 항목 중에서 5위 안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얼음이었어요. 허드슨 강에서 얼음을 갖다가 우리나라식으로 동빙고 서빙고에 올렸다가 전 세계에다 갖다 팔았거든요. 특히 뜨거운 나라 인도라든지 필리핀에도 이 미국의 얼음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부자들은 엄청나게 고가로 주고서 이 얼음을 사 먹었던 거죠. 평생 얼음을 구경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얼음을 샀는데 당연하게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이런 산업들은 다 망하죠. 미국의 5위 수출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산업들은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은 특정하게 특정 직종은 대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에 볼 때는 산업 전체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델 T를 보죠. 모델 T를 갖다가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사실 대량 생산 체계로 가면서 그 유럽에 있는 벤츠라든지 이러한 회사들 다 물리치거든요. 거기는 다 손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면서 사실 컨베이어 벨트도 문제가 많죠. 거기에 이제 찰리 채플린이 이제 비판한 것이 단순 노동만 하니까 그냥 서서 A라는 일만 너는 반복하고 너는 B라는 일만 반복하고. 근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제품을 완성시키니까 효율성을 엄청나게 증대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델 T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생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럼 일자리가 단순 노동이지만 효율성은 높이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사람을 뽑은 거고 그랬더니 인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부도 필요하구나. 수출 담당한 수출부도 필요하구나. 직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산성이 증대하면 특정 일자리는 줄어요. 이번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에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약 300명을 해고를 했어요. 여기서 300명은 누구였냐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광고 담당자들이 이거를 어느에다가 예를 들면 선대인 TV에다가 광고를 넣자 이런 것들을 사람이 결정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자동화도 반자동화가 되어 있었지만 근데 이거를 완전 자동화 시켰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화 시키니까 광고를 갖다 슬롯에서 끼우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300명이 해고가 됐고 스웨덴에는 클라나라는 것이 유럽에 되게 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은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예요. 간편 결제. 이 클라나 같은 경우 최근에 600명을 해고했는데 다 뭐 하냐면 고객 CS. CS를 했는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럼 이런 분들 600명 일자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자리의 일제 편제는 일어나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잃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이 그것을 절약한 돈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투자하고 다른 직종을 키우고 그러면서 인력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그거는 역사적인 얘기고 당면을 했을 때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게 무슨 뭐 좋은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요소들을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당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긴 맞는데 이러한 갈등들을 겪으면서 크게 볼 때는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높아진 생산성 곱하기 노동 인력을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력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총수요가 커진다라는 거고 총수요가 커지면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요즘 학자들이 개량적으로도 에이스 모글로라든지 MIT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밝혀내고 있는 이제 이 논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미칠지는 조금의 롱텀 10년, 20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하지만 단기간에 있어서 요동은 분명히 칠 거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완충망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자체는 늘 중립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뭐 인간의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이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좀 뭐 수긍이 되면서도 그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그 자동화가 이제 시작된 이래로 뭐 육체 노동이든 또는 뭐 지적 노동이든 인지적 노동이든 이런 좀 패턴화된 그런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뭐 흔히 말하는 기획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창의력 이런 인간의 이제 고도화된 그 판단 능력이 필요한 영역들은 좀 그래도 뭐 일자리가 뭐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그런 쪽 일자리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작가라든지 네. 배우 파업은 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보통 정형화된 그런 노동이 아니고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 사실은 뭐 창의적이고 배우가 사실 뭐 어떤 그 감정 표현이라든지 네. 그 상황에 맞게 심지어는 뭐 애드립도 해가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배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작가들도 이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정형화된 스토리를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기 일자리들이 혹시 줄어들까 또는 뭐 자기들의 쓰임새가 줄어들까 이게 걱정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다른 과거와는 다르게 좀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네. AI 로봇이라고 하는데 AI하고 로봇공학이 사실 로봇공학은 AI가 결합되지 않았었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피규어 AI의 피규어라든지 또는 어질리티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지금 아마존이 창고에서 일할 수 있는 디짓이라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네. 결합되면서 특히 생성 AI가 결합되면서 거대 언어 모델들이 결합되면서 되게 진일보하면서 블루칼라에 대한 일자리 위협이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생성 AI라고 하는 것은 생성 제너레이션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만들고 하고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까지 만들고 네. 그다음에 영상까지 만든다라면 이것이 여기 이 대상이 어디냐면 대단히 창의적인 작업이거든요. 네, 네. 이 대단히 창의적인 작업에도 이제 AI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AI가 독립적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질문을 잘해야 돼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프롬프트를 창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은행 쪽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많이 AI 관련자를 뽑고 로펌에서도 많이 뽑거든요. 그러면 창의적인 작가라든지 로펌에서 변호사가 어떠한 소장 초안을 쓸 때 이제는 AI가 소장 초안을 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100% 완벽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나 환각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걷어내고 수정해주고 이런 작업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주니어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거고요. 여기서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함께 일하면서 효율성을 일하게 되는 거죠. 과거로 치면은 회사가 주판 쓰다가 엑셀 도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판 도입하다가 엑셀 도입하다는 건 고도의 어떠한 이 수학적인 거 그리고 재무나 회계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큰 도움을 줬던 게 엑셀이잖아요. 엑셀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이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이제 AI라는 건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엑셀보다 더욱더 강력한 업무에 도움을 주는. 근데 엑셀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 효율성들을 높여내면서 5명이 하던 거를 3명이 하고 3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하게 줄여낼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진다라면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보험처럼 변호사보험이 있어요. 변호사보험이 있으면 한 달에 여러분들 의료보험료 내듯이 보험료 내시면 아무리 고가의 변호사라도 모든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보험료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요. 윗집에서 층간소음도 변호사가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도 변호사가 해결해 줘요. 그러면 변호사의 수요가 급증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가격이 저렴해지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가격으로 이전한다면 우리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그 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거든요.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함께 봐야만 한다. 종합적으로. 그런 면에서 모든 일자리가 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좀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고 하지만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당장 위험해요. 예를 들면 이러한 한 덩어리로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AI가 아예 이거를 대체해버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직종이 있다. 하지만 그 기업 입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면 콜센터를 없애면 너네 그 아낀 돈 어디다 쓸 거야라고 우리가 사회가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AI 이행법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에서 600명 정도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은행이 콜센터를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AI로 대체하면서. 근데 뭐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늦췄거든요. 그럼 없애도 좋아. 그럼 그분들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주는 과도기적으로 6개월, 1년 동안 국민은행에서 돈을 댄다든지 좀 이런 식의 일자리에 대체되시는 분들은 다른 쪽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장에다가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성과를 얻는 비용을 절감한 만큼 엄청난 돈이 세이브가 될 거 아니에요. 600명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다 재교육비를 갖다가 1년 정도 과도기를 낸다든지 이런 사회적 이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설계가 디자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강 박사님 뭐 말씀에 상당 부분 하여튼 수긍은 하는데 이제 저도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그 고민들을 꽤 해봤던 네.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특히나 뭐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뭐 전 산업 영역, 그럼요. 네, 생활 전체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 효율성 혁명 또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예,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생산성 혁명에 의해서 이 사라지는 일자리, 그때그때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생기는데, 그걸 뭐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또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쉬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사람을 재교육해서 또 어떤 일자리에 맞게 이렇게 좀 훈련시킨다라는 게 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게 이 생산성 혁명이 또 다른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고 뭐 할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단기라는 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이 될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 상당한 또 이게 충격들을 또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성 AI 혁명이 이게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과거에 이제 네. 작은 인공지능 겨울이 왔던 것은 이렇게 네. 아까 말했던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거,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라디올로지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네. 판독하는 쪽, 네네. 이런 쪽에다가 이 기술을 썼는데 이 부분은 대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네. 생명과 관련돼서 것은 1%의 오류도 형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6년에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의사들은 다 사라질 거다 그랬어요. 2016년에 5년 벌써 지났거든요. 한 명도 안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병원에 갔는데 AI가 진단을 해주는데 너 암이래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구두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네. 생명과 관련된 거는요. 마지막에 이 터지는 것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생명과 관련된 거는. 그런데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네. 작가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또는 뭐 아까 말했던 배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인간의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인 거죠. 이런 부분은 되게 가속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생성 AI 혁명이 지금 시작되면서는 네. 이러한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다 일반적인 화이트 칼라의 업무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회의하고 났는데 옛날에는 회의록 정리하는 거 말단 신입사원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사원은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입사원을 한 명을 더 뽑지는 않았겠지만 퇴근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근무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혁명들을 화이트 칼라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을 주 5일 노동제에서 주 4일 노동으로 바꾸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네. 과거에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AI의 발전이 성과를 가다가 한계가 부닥쳤던 것은 사회적 수용성 자체가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멈춰 있고 이것은 당분간 여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효율성들을 높여주는 지금 AI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단히 많은 속도로 그러니까 많은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생산성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접적인 일자리 축소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프랑스나 이런 데서 지금 유럽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처럼 주 4일 노동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완충작용 속에서 들어갈 것이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도 AI 그러지만 전 세계 작년 통계를 보면요. 한국이 10위권 안에 못 들어요. AI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 그러니까 절대적 수치로도 저희가 싱가포르나 일본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AI 안 쓰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AI 하고 있지만 AI를 대단히 많이 안 쓰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영어권에서는 사실은 지금 좀 더 AI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의 여파가 한국에도 저는 머지않아 곧 몰아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좀 사회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